겨울이 막 끝물에 접어든 2월의 어느 아침이었다. 인천 외곽의 낡은 조선 부품 공장 앞. 이른 새벽부터 서성이던 한 남자가 있었다. 검은 점퍼깃을 세우고 두꺼운 목장갑을 낀 채. 그는 공장 담벼락을 한참 동안 올려다봤다. 정문 경비는 아직 교대 전이었고 부둣가에서 불어오는 바람은 살을 애는 듯 차가웠다. 남자의 이름은 강철수, 62살. 이 공장에서 30년을 일한 도장공이었다. 도장공이란 배의 선체나 대형 철제 구조물에 페인트와 방청 코팅을 입히는 일을 하는 사람이다. 겉으로 보면 단순한 작업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밀폐된 공간 속에서 독한 유기용제 냄새를 맡으며 하루 종일 온몸으로 버텨야 하는 일이었다. 젊어서는 코피를 흘리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넘겼다. 가족을 먹여 살려야 한다는 생각 하나로 마스크 하나 달랑 쓰고 수십 년을 버텼다. 강철수는 지난해 가을 회사 구조조정으로 해고됐다. 만 60세가 넘은 고령 인력을 먼저 솎아내는 방식이었다. 퇴직금은 법정 기준대로 나왔다. 회사 측은 절차상 아무 문제가 없다고 했다. 그것이 전부였다. 30년이 그렇게 끝났다. 그런데 강철수가 새벽 공장 앞에 다시 나타난 이유는 자신의 해고 때문이 아니었다. 그의 눈은 공장 굴뚝을 향해 있었다. 붉은 벽돌로 쌓아 올린 오래된 굴뚝이었다. 높이는 넉넉 잡아 40m. 공장이 한창 가동될 때는 하얀 연기를 뿜어내던 것이 요즘은 가동률이 줄어 대부분의 시간 조용히 서 있었다. 굴뚝 꼭대기에는 낡은 난간이 둘려 있었고 비바람에 녹이 슬어 붉게 번진 철봉이 허공에 매달려 있었다. 강철수는 그 굴뚝을 오를 생각이었다. 미숙에게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아들 민준에게도 마찬가지였다. 새벽 4시에 홀로 일어나 라면 한 그릇을 끓여 먹고 조용히 현관문을 닫았다. 신발장 위에 쪽지 하나만 남겨뒀다. 딱 한 줄이었다. 영길이 때문이야. 걱정하지 마라. 걱정하지 말라는 말을 정작 걱정이 되는 일을 하러 가면서 남기는 사람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그날 아침 강철수 본인도 설명할 수 없었다. 다만 그는 알고 있었다. 이 일을 하지 않으면 평생 후회할 것이라는 것을. 그리고 영길이는 이제 시간이 많지 않다는 것을. 박영길, 강철수와 30년을 같은 작업복을 입고 같은 도시락을 나눠 먹고 같은 굴뚝 아래에서 땀을 흘린 남자였다. 영길은 지난해 봄부터 기침을 달고 살더니 결국 병원에 실려갔다. 진단명은 진폐증 초기화 직업성 천식의 복합 증세였다. 수십 년간 밀폐된 공간에서 유기용제와 분진을 마신 결과였다. 영길은 산업재해 신청을 냈다. 그러나 회사는 반박 자료를 제출했다. 작업 환경이 기준 이내였다는 서류, 개인 건강 문제일 가능성이 있다는 주장, 마스크 착용 규정을 어긴 건 직원 본인이라는 논리였다. 심사는 몇 달째 지지부진했고 영길은 그 사이 병상에서 점점 작아지고 있었다. 강철수는 그 모든 과정을 옆에서 지켜봤다. 서류를 같이 모아줬다. 병원에 같이 다녔다. 그러나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그러다 어느 날 밤 영길의 아내로부터 전화 한 통이 왔다. 철수 씨, 영길이가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대요. 병이 더 나빠지고 있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 강철수는 한동안 창밖을 바라봤다. 뭔가 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탄원서? 이미 냈다. 기자에게 연락. 아무도 관심 없었다. 노동청 진정? 진행 중인데 감감무소식이었다. 그때 그의 머릿속에 굴뚝이 떠올랐다. 어리석은 생각이라는 걸 알았다. 60이 넘은 몸으로 40m짜리 굴뚝을 오른다는 게 제정신의 결정이 아니라는 것도 알았다. 하지만 강철수는 평생 제정신으로 살아왔다. 그리고 제정신으로 살아온 30년 동안
연길은 점점 병들어갔고 회사는 아무런 책임도 지지 않았다. 그는 공장 후문 쪽으로 걸어갔다. 경비가 없는 틈을 미리 파악해뒀다. 담을 넘었다. 낡은 창고 벽을 따라 걸었다. 그리고 굴뚝 아래에 섰다. 올려다보니 까마득했다.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손이 떨렸다. 발이 떨렸다. 그래도 올랐다. 첫 발판을 잡는 순간 철이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다. 녹슨 사다리였다. 손바닥에 녹물이 스며들었다. 바람이 불었다. 강철수는 멈추지 않았다. 한 칸, 또 한 칸. 눈을 아래로 내리깔지 않으려 했다. 그냥 위만 봤다. 위에는 하늘이 있었다. 아직 어두운 2월의 새벽 하늘이었다. 그가 굴뚝 꼭대기 난간에 올라선 것은 새벽 5시 20분이었다. 바람이 세차게 불었다. 공장 전체가 발 아래 펼쳐졌다. 저 멀리 부두의 불빛이 보였다. 강철수는 난간을 꽉 붙들고 차가운 하늘 아래 혼자 서 있었다. 그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다. 무서워서가 아니었다. 30년이 한꺼번에 눈앞에 밀려왔기 때문이었다. 굴뚝 위에 남자가 발견된 건 아침 7시가 막 지났을 때였다. 공장 출근길에 담배를 피우러 나온 젊은 직원이 올려다봤다가 기겁을 했다. 굴뚝 꼭대기에 사람 실루엣이 있었다. 처음엔 눈을 의심했다. 다시 봤다. 틀림없이 사람이었다. 움직이고 있었다. 직원은 달려가 경비실에 알렸고 경비는 공장 관리팀에 연락했다. 연락망이 돌기 시작했다. 30분도 안 되어 공장 앞은 술렁이기 시작했다. 소방차가 한 대 들어왔다. 경찰차가 뒤를 이었다. 관리팀 직원들이 굴뚝 아래를 빙 둘러섰다. 누군가 확성기를 들고 아래에서 올려다보며 소리쳤다. 거기 위에 계신 분, 이야기 좀 합시다. 내려오시면 대화하겠습니다. 강철수는 반응하지 않았다. 난간에 기대어 팔짱을 끼고 아래를 내려다봤다. 사람들이 개미처럼 보였다. 이상하게도 두렵지 않았다. 올라올 때의 떨림은 어느 순간 사라지고 이상하리만치 고요한 마음이 자리를 잡았다. 그는 미리 챙겨온 낡은 현수막을 꺼냈다. 집에서 혼자 붓으로 쓴 것이었다. 빨간 페인트로 굵게 썼다. 현수막을 난간에 묵자 바람에 펄럭였다. 박영길의 산재를 인정하라. 딱 12글자였다. 현수막이 펼쳐지는 순간 아래에서 웅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누군가 사진을 찍기 시작했다. 스마트폰을 든 사람이 2명, 3명, 금세 10명이 넘었다. 공장 담 바깥에서 지나가던 시민들도 발걸음을 멈추고 올려다봤다. 강철수는 현수막이 제대로 걸렸는지 확인하고 다시 멀리 부두 쪽을 바라봤다. 안개가 끼어 있었다. 바람이 세게 불 때마다 몸이 흔들렸다. 그는 양손으로 난간을 꼭 붙들었다. 추웠다. 새벽부터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물 한 병을 가져온 게 전부였다. 배가 고프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도 연길이 생각났다. 연길은 입원하고 나서부터 거의 식사를 못한다고 했다. 기침이 너무 심해서 뭔가를 삼키는 것조차 힘들다고 했다. 그 말을 들은 날 밤에 강철수는 아무것도 먹지 못했다. 아내가 밥을 차려도 숟가락을 들지 못했다. 배가 고프면 연길 생각을 하면 됐다. 그러면 배고픔 같은 건 사라졌다. 아래에서 다시 확성기 소리가 들렸다. 이번에는 다른 목소리였다. 조금 더 부드럽고 설득력 있는 톤이었다. 강 선생님, 거기 강철수 씨 맞으시죠? 저 총무부 한대식입니다. 내려오시면 제가 직접 얘기 들을게요. 회사도 협의할 의향이 있어요. 강철수는 코웃음을 쳤다. 협의. 그 말을 몇 번이나 들었던가. 연길이 처음 산재를 신청했을 때도 회사는 협의하겠다고 했다. 서류가 오고 가는 동안에도 절차를 따르겠다고 했다.
그리고 아무것도 바뀌지 않았다. 강철수는 대답하지 않았다. 오전 9시가 되었다. 어느새 공장 정문 앞에는 취재진이 몰려들기 시작했다. 카메라를 든 방송 기자들이 삼각대를 세우고 굴뚝을 촬영했다.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누군가 현장 사진을 올렸다. 댓글이 달리기 시작했다. 공유가 이어졌다. 그 시각 병원 병실에서 박영길은 아내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영길 씨, 철수 씨가 지금 굴뚝 위에 올라가 있어요. 영길은 처음에 무슨 말인지 이해하지 못했다. 다시 들었다. 그제야 이해했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산소호흡기를 달고 병상에 누워있던 61살의 사내. 박영길의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졌다. 소리 없이 천장을 바라보면서 그는 아직이 중얼거렸다. 이 미련한 놈아. 이미숙이 쪽지를 발견한 건 아침 6시였다. 잠에서 깨어 옆자리가 비어있는 걸 느꼈다. 화장실 갔나 싶어 잠깐 기다렸는데 돌아오지 않았다. 거실을 나와보니 현관 신발장 위에 작은 종이 한 장이 있었다. 영길이 때문이야. 걱정하지 마라. 이미숙은 쪽지를 손에 든 채 한참을 서 있었다. 영길이 때문이라는 말의 의미를 그녀는 금방 알아챘다. 남편이 요 몇 달 동안 밤마다 잠을 못 자고 뒤척인 이유가 뭔지 알고 있었다. 영길의 산재 문제가 풀리지 않는다는 걸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다. 그녀가 두려움을 느낀 건 쪽지의 내용이 아니라 걱정하지 말라는 말이었다. 그 말은 곧 걱정할 일을 한다는 뜻이었다. 급하게 신발을 신고 나가려는데 핸드폰이 울렸다. 동네 아는 언니였다. 뉴스 봤냐고. 인터넷에 사진이 뜬다고. 공장 굴뚝 위에 올라간 남자가 있다고. 이미숙은 그 사진을 보지 않아도 알았다. 택시를 잡았다. 공장 이름을 댔다. 차 안에서 손이 떨려 핸드폰을 2번이나 놓쳤다. 창밖을 보면서 남편의 얼굴을 떠올렸다. 30년 전 처음 만났을 때의 얼굴. 페인트 냄새가 배어있던 작업복. 무뚝뚝하지만 한 번도 사람을 함부로 대하지 않던 사내. 그녀는 알고 있었다. 남편은 겁쟁이가 아니었다. 하지만 무모한 사람도 아니었다. 저 남자가 굴뚝을 오른 건 그것밖에 방법이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기 때문일 것이었다. 그리고 그 결론이 틀리지 않다는 걸 이미숙도 알고 있었다. 공장 앞에 도착했을 때 이미 현장은 어수선했다. 소방차, 경찰차, 취재 차량. 구경꾼들이 다음 너머로 핸드폰을 들이밀고 있었다. 이미숙은 경찰을 통해 협상 담당자 쪽으로 안내됐다. 경찰은 내려오도록 설득할 수 있겠느냐고 물었다. 이미숙은 잠시 생각했다. 남편 성격 알아요. 말로 내려오는 사람 아니에요. 경찰이 당황한 표정을 지었다. 이미숙은 확성기를 달라고 했다. 직접 말하겠다고 했다. 망설이던 경찰이 넘겨줬다. 이미숙은 굴뚝을 올려다봤다. 저 꼭대기에 남편이 있었다. 까마득하게 높아서 사람 실루엣이 아스라이 보였다. 그녀는 확성기를 들고 말했다. 철수 씨. 목소리가 약간 떨렸다. 그러나 이어진 말은 흔들리지 않았다. 밥은 먹었어요?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조용해졌다. 굴뚝 위에서 강철수의 몸이 잠시 굳어졌다. 아내의 목소리가 바람에 섞여 올라왔다. 단전에서부터 울컥하는 것이 치밀었다. 눈을 꼭 감았다. 이를 악물었다. 이미숙은 다시 말했다. 영길 씨 부탁이에요. 거기서 쓰러지지 말고 무사히 내려오는 게 영길 씨한테 더 좋은 거라고 제가 생각해요. 그래도 당신이 결정한 거면 나는 여기서 기다릴게요. 확성기를 내렸다. 취재진 중 누군가가 카메라를 이미숙에게 돌렸다. 그녀는 카메라를 보지 않았다. 굴뚝만 바라봤다. 눈이 빨개졌지만 울지 않았다. 그것이 그녀가 남편에게 해줄 수 있는 전부였다.
강민준이 소식을 들은 건 회사 점심시간이었다. 동료가 핸드폰 화면을 내밀었다. 인터넷 기사였다. 60대 전직 노동자. 인천 공장 굴뚝 위 농성 중. 사진이 있었다. 굴뚝 위에 사람 실루엣. 현수막. 박영길의 산재를 인정하라. 민주는 기사를 보는 내내 얼굴이 굳었다.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설마. 스크롤을 내렸다. 공장 이름이 나왔다. 아버지가 다니던 곳이었다. 다시 위로 올렸다. 나이가 나왔다. 62살. 아버지. 민주는 수저를 내려놓고 자리에서 일어났다. 외투도 제대로 못 챙기고 뛰어나갔다. 택시를 잡으면서 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는 이미 현장에 있었다. 엄마, 아버지 제정신이야? 굴뚝을 왜 올라가? 민준아, 목소리 낮춰. 낮추긴 뭘 낮춰요. 뉴스에 다 뜨고 있는데. 지금 회사 동료들이 다 봤어. 어떻게 이런 걸 나한테 말도 안 하고. 오려면 조용히 와. 전화가 끊겼다. 민주는 택시 안에서 창밖을 바라봤다. 얼굴이 달아올랐다. 부끄러웠다. 그 감정을 스스로 알면서도 더 부끄러웠다. 아버지가 위험한 상황에 처해 있는데 첫 번째로 든 감정이 부끄러움이라니. 민주는 아버지와의 관계가 늘 복잡했다. 어릴 때는 그냥 좋았다. 페인트 냄새 나는 아버지가 퇴근하고 돌아오면 어깨 위에 올려줬고 명절에는 연을 만들어줬다. 그러나 자라면서 달라졌다. 대학에 가고 도시 회사에 취직하고 나서 민주는 점점 아버지의 세계와 멀어졌다. 친구들 아버지는 사무직이었다. 아니면 장사를 했다. 노동자 출신 아버지를 가진 친구도 있었지만 그 친구들도 부모 이야기를 많이 하지 않았다. 민준도 그냥 그렇게 됐다. 아버지가 무슨 일을 하는지를 굳이 설명하지 않게 됐다. 작업복이 낡을수록 어딘가 시선을 피하게 됐다. 그것이 잘못된 감정이라는 걸 머리로는 알았다. 그러나 감정은 머리로 조율되는 게 아니었다. 공장 앞에 도착했을 때 현장은 이미 크게 번져 있었다. 방송 카메라가 여러 대였다. 구경꾼도 100명은 넘어 보였다. 민주는 군중을 헤치고 들어가 어머니를 찾았다. 어머니 이미숙은 경찰 차량 근처에 서 있었다. 얼굴이 창백했지만 흔들림이 없었다. 민준을 보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올라가서 어쩔 건데요? 올라가긴 어디를. 저 위. 아버지한테. 안 된다고 했어. 민주는 굴뚝을 올려다봤다. 아버지가 보였다. 난간에 기대서 있었다. 현수막이 바람에 세차게 펄럭이고 있었다. 40m. 저 높이에서. 저 현수막. 민주는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박영길이라는 분이 아버지 동료예요. 30년 같이 일한 친구분이야. 산재 신청 중이라고요? 폐가 많이 망가졌어. 근데 회사에서 인정을 안 해주니까. 민주는 굴뚝을 바라봤다. 바람이 불었다. 아버지의 실루엣이 흔들렸다. 민준의 눈이 붉어졌다. 가슴 안에서 무언가가 무너지는 것 같았다. 아버지가 굴뚝에 오른 이유가 돈 때문이 아니라는 걸 지금에야 실감했다. 자기 해고에 항의하는 것도 아니었다. 이미 내려진 결정에 매달리는 것도 아니었다. 그저 30년을 함께 일한 친구의 병이 인정받기를 그 하나를 위해서였다. 민주는 눈물이 나왔다. 그것도 부끄럽다고 생각했다. 지금 이 순간 저 위에 있는 사람 앞에서 눈물이 나는 게 부끄럽다고. 오후가 되었다. 강철수가 굴뚝에 오른 지 어느덧 8시간이 지나고 있었다. 몸은 한계에 가까웠다. 무릎이 떨렸다. 손이 감각을 잃어가고 있었다. 물 한 병은 2시간 전에 다 마셨다. 배는 이미 포기했다. 바람이 쉬지 않고 불어왔다. 강철수는 난간에 등을 기대고 앉았다. 하늘을 올려다봤다. 구름이 빠르게 흘렀다. 하얀 구름이었다.
봄이 오려는 모양이라고 그는 생각했다. 영길은 봄을 좋아했다. 겨울 내내 유독 기침이 심해지는 체질이었는데 봄이 오면 좀 나아진다고 했다. 매년 이맘때면 영길은 이제 살겠다며 웃었다. 그 웃음이 생각났다. 주름이 가득한 얼굴에 눈이 반달이 되던 웃음. 올해 봄에는 그 웃음을 볼 수 있을까? 강철수는 눈을 감았다. 30년이 주마등처럼 흘렀다. 처음 이 공장에 들어왔을 때가 29이었다. 고향을 떠나 무작정 인천에 왔고 아는 선배 소개로 도장 일을 시작했다. 처음 마스크를 쓰고 밀폐 공간에 들어갔을 때 유기용제 냄새에 머리가 빙빙 돌았다. 나흘째 되는 날에는 코피를 흘렸다. 그래도 그만두지 않았다. 아내와 결혼하고 집을 얻어야 했다. 영기를 만난 건 입사 첫 달이었다. 같은 조에 배치됐다. 영길은 이미 5년 경력자였다. 일을 가르쳐줬다. 밥을 같이 먹었다. 둘이서 막걸리 한 잔씩 하면서 고향 이야기를 했다. 영길은 경상도, 철수는 전라도. 사투리가 달랐지만 웃음소리는 비슷했다. 30년이었다. 자식들 결혼식을 서로 축하해줬다. 명절에 선물을 나눴다. 영길의 아내가 아픈 날에는 같이 병원에 갔다. 강철수의 어머니가 돌아가셨을 때 영길은 제일 먼저 와서 제일 마지막에 떠났다. 그런 사람이었다. 그 사람이 지금 병원에 누워 있었다. 30년 동안 같은 공간에서 같은 것을 마시며 일한 결과로 폐가 망가졌는데 회사는 인정하지 않았다. 기준치 이내였다는 서류가 있다고 했다. 개인 차이일 수 있다고 했다. 마스크를 제대로 안 쓴 것은 직원 책임이라고 했다. 강철수는 그 말이 생각날 때마다 이가 갈렸다. 마스크. 맞다. 마스크를 쓰긴 했다. 그런데 그 마스크가 제대로 된 방진 마스크가 아니었다는 걸 당시엔 아무도 알려주지 않았다. 공장에서 지급한 얇은 면 마스크를 달고 들어가는 게 당연한 줄 알았다. 규정을 어긴 게 아니었다. 그 규정이 애초에 잘못된 것이었다. 그것을 증명하는 것이 그토록 어려운 일인지 강철수는 이해할 수 없었다. 오후 2시 굴뚝 아래에서 협상 시도가 또 있었다. 이번에는 관할 지역 노동청 직원이라고 했다. 산재 심사 재개를 검토하겠다고 했다. 강철수는 확성기를 향해 소리쳤다. 오랜만에 쉰 목소리를 높였다. 검토가 아니라 인정을 하라고요. 검토는 이미 반년째 하고 있어요. 아래가 잠시 조용해졌다. 강철수는 다시 앉았다. 하늘을 바라봤다. 구름이 지나가고 있었다. 바람이 불었다. 그는 영길에게 속으로 말했다. 조금만 더 기다려라. 내가 여기서 내려가는 건 내 이름 석자가 제대로 인정받는 날이다. 오후가 깊어지면서 굴뚝 아래의 풍경이 달라지기 시작했다. 아침에는 구경꾼과 취재진이 뒤섞인 혼잡한 현장이었다면 오후가 되자 성격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들었다. 같은 공장에서 일했던 전직 노동자들이었다. 혹은 인근 다른 공장에서 비슷한 일을 하는 현직 노동자들이었다. 그들은 연락을 받고 하나둘씩 왔다. 작업복 차림도 있었고 퇴근 후 사복 차림도 있었다. 누가 먼저라 할 것 없이 굴뚝 주변에 모였다. 어떤 이는 현수막 사진을 찍어 단체 채팅방에 올렸다. 어떤 이는 기자를 붙잡고 자신의 이야기를 했다. 나도 비슷한 처지였다고. 나도 산재 신청했다가 거절당했다고. 영길 씨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그 시각 인터넷에서는 굴뚝 농성 이야기가 빠르게 번지고 있었다. 누군가 올린 현수막 사진 하나가 공유되기 시작했다. 박영길의 산재를 인정하라. 그 문장 하나가 퍼지면서 댓글이 달렸다. 내 아버지가 생각난다는 댓글. 내 남편 이야기와 똑같다는 댓글. 30년을 일했는데 저렇게 대우받는 게 말이 되냐는 댓글. 강철수 개인의 이야기가 어느 순간 많은 사람들이 공유하는 이야기가 되고 있었다.
공장 총무부장 한대식은 사무실에서 실시간으로 상황을 보고받고 있었다. 처음에는 빨리 내려오게 해서 조용히 마무리할 생각이었다. 그런데 오후가 되면서 인터넷 반응이 심상치 않았다. 회사 이름이 기사에 노출됐다. SNS에서 언급 횟수가 늘었다. 협력업체 쪽에서 연락이 왔다. 민감하게 보고 있다는 뜻이었다. 한대식은 이미 본사에 보고했다. 본사에서는 적절히 해결하라는 지시가 내려왔다. 적절히가 무엇인지는 각자 알아서 해석해야 했다. 그는 노무 담당 변호사에게 전화했다. 산재 인정 기준을 다시 검토하는 게 가능하냐고 물었다. 변호사는 말했다. 심사기관에 협조적인 태도를 보이면 불가능한 건 아니라고. 한대식은 전화를 끊고 창밖을 봤다. 굴뚝이 보였다. 62살의 남자. 30년 근속. 이미 해고된 사람. 자기 몫을 요구하는 게 아니라 친구의 이름을 위해 올라간 사람. 한대식은 잠시 침묵했다. 그는 오래 회사 일을 해온 사람이었다. 효율, 비용, 리스크. 늘 그 언어로 생각해왔다. 그런데 오늘만큼은 그 언어가 약간 낯설게 느껴졌다. 그는 다시 전화를 들었다. 공장 밖 굴뚝 아래에서는 이미숙이 같은 자리에 서 있었다. 누군가 따뜻한 커피를 가져다 줬다. 인근 가게에서 나온 아주머니였다. 이름도 모르는 사람이었다. 이미숙은 고맙다는 말을 했다. 커피를 두 손으로 감쌌다. 그때 민준이 다가왔다. 낮 동안 굴뚝을 멍하니 보고 있던 아들이었다. 엄마, 나 아버지한테 말하고 싶어. 이미숙은 아들을 바라봤다. 무슨 말? 민준은 한참을 말하지 않았다. 눈이 빨개졌다. 잘못했다고. 민준이 확성기 앞에 선 건 오후 4시였다. 경찰이 제지했지만 이미숙이 한마디 했다. 아들이라고. 경찰은 물러섰다. 민준은 확성기를 들고 굴뚝을 올려다봤다. 40m 위에 아버지가 있었다. 이 확성기가 닿을 거리인지조차 몰랐다. 그냥 말하기로 했다. 아버지. 목소리가 떨렸다. 확성기가 울렸다. 저 민준이에요. 굴뚝 위에서 강철수가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오늘 아침에 회사에서 뉴스 보고 왔어요. 처음에는, 솔직히 말할게요. 처음에는 부끄러웠어요. 이거 말하는 것도 부끄러운데 말 안 하면 더 후회할 것 같아서요. 현장이 고요해졌다. 취재진도 구경꾼도 노동자들도 다들 조용해졌다. 근데 현수막 보고 나서 박영길 씨 이름 보고 나서 엄마한테 얘기 들었을 때 민준의 목소리가 끊겼다. 숨을 들이쉬었다. 아버지가 왜 올라갔는지 그때 알았어요. 저는 아버지가 돈 때문인 줄 알았거든요. 아니면 해고당한 것 때문인 줄. 근데 아니잖아요. 강철수는 난간을 잡은 손에 힘을 줬다. 30년 친구를 위해서잖아요. 자기 몸 하나 저기 올려놓으면서 그 친구 이름 석자가 인정받길 바라서잖아요. 민준의 목소리가 조금씩 커졌다. 저는 그런 친구 한 명도 없어요. 솔직히 30년은커녕 그냥 10년도 그렇게 지낼 자신 없어요. 근데 아버지는 해냈잖아요. 그걸 당연하게 생각했어요. 그게 미안해요. 한숨 소리가 여기저기서 났다. 아버지, 나 어릴 때 아버지 작업복 냄새 싫었거든요. 페인트 냄새요. 근데 지금은 그 냄새가 왜 나는지 알아요. 아버지가 30년 동안 어떤 공간에서 일했는지. 오늘에야 진짜로 알게 된 것 같아요. 민주는 눈물을 닦았다. 손등으로 거칠게. 아버지, 아직 거기 있어요. 내려오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거기서 넘어지면 안 되니까 조심해요. 그리고 잠시 멈췄다. 사랑해요. 그 말이 확성기를 타고 공장 전체에 울렸다. 강철수는 굴뚝 위에서 눈을 감았다. 이를 깨물었다. 눈물을 참으려 했다.
참지 못했다. 62살의 남자가 40m짜리 굴뚝 위에서 소리 없이 울었다. 바람이 그 울음을 어딘가로 데려갔다. 오후 5시. 굴뚝 위에 강철수가 올라온 지 12시간이 지났다. 소방 당국은 안전 우려를 높이고 있었다. 기온이 떨어지기 시작했다. 일몰이 가까워지면 시야도 나빠지고 위험도가 올라간다고 했다. 경찰은 이미숙에게 다시 설득을 부탁했다. 이미숙은 같은 말을 했다. 당신이 결정하면 내려올 것이라고. 그 시각 총무부장 한대식이 협상팀과 함께 굴뚝 아래에 나타났다. 그는 확성기를 요청했다. 경찰이 건네줬다. 한대식은 잠시 멈췄다. 오랫동안 이 공장에서 일하면서 이런 상황은 처음이었다. 준비한 말이 있었는데 막상 확성기를 들고 올려다보니 준비한 말이 적절한지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는 그냥 있는 말을 했다. 강씨, 한대식입니다. 아까 거절했던 제가 다시 나왔습니다. 이번에는 달라요. 본사와 협의했습니다. 박영길 씨, 산재 심사의 회사가 이 일을 철회하겠습니다. 그리고 재심 절차가 시작되도록 적극 협조하겠습니다. 이건 약속이 아닙니다. 오늘 오후에 이미 서류를 접수했습니다. 현장이 술렁였다. 강철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한참을 침묵했다. 증거를 보여주시오. 쉰 목소리였지만 또렷했다. 한대식은 준비한 서류를 경찰에게 넘겼다. 경찰이 사진을 찍어 인화된 것을 드론으로 굴뚝 위에 올려보냈다. 소형 드론이 위태롭게 흔들리면서 올라갔다. 강철수가 서류를 받아들었다. 한 장, 2장. 읽었다. 읽는 동안 손이 떨렸다. 이에 철회 서명이 있었다. 담당 부서장의 도장이 찍혀 있었다. 날짜가 오늘이었다. 강철수는 서류를 가슴에 꼭 안았다. 눈물이 다시 났다. 이번엔 참지 않았다. 그는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서류를 안고 바람을 맞으며 하늘을 보면서 그리고 천천히 사다리 쪽으로 발을 옮겼다. 아래에서 술렁임이 들렸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그 소리가 파도처럼 퍼졌다. 강철수는 사다리 첫 번째 발판에 발을 올렸다. 올라올 때보다 무릎이 더 떨렸다. 그래도 내려갔다. 한 칸씩 천천히 두 손으로 녹슨 철을 꽉 붙들면서 40m를 내려오는데 20분이 걸렸다. 마지막 발판에서 땅을 밟는 순간 무릎이 꺾였다. 그 자리에 주저앉았다. 이미숙이 달려왔다.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냥 옆에 무릎을 꿇고 앉았다. 남편의 손을 잡았다. 차갑고 딱딱하게 굳은 손이었다. 손바닥에 녹물이 배어 있었다. 꽉 쥐었다. 민준이 뒤에서 다가왔다. 아버지의 등에 손을 얹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철수는 땅바닥에 주저앉은 채로 고개를 들어 굴뚝을 올려다봤다. 현수막이 아직 거기 있었다. 바람에 펄럭이고 있었다. 연기라. 낮은 목소리로 중얼거렸다. 됐다. 일주일 후 박영길은 병실에서 서류 한 장을 받았다. 산재 심사 재개 통보서였다. 회사의 이일 신청 철회에 따라 재심 절차가 진행된다는 내용이었다. 담당 심사관이 다음 주 현장 조사를 나온다고 했다. 아내가 그 서류를 들고 영길 옆에 앉아 읽어줬다. 영길은 서류를 바라봤다. 한 줄, 한 줄. 오래 바라봤다. 그리고 아내에게 물었다. 철수는 어때? 어제 나왔어요. 저체온증 초기였는데 다행히 많이 회복했대요. 영길은 창밖을 봤다. 병원 창밖으로 느티나무 가지가 보였다. 아직 잎이 나오지 않은 나무였지만 가지 끝에 작은 새싹의 흔적이 보였다. 봄이 오고 있었다. 그는 조용히 말했다. 나한테 왜 그런 짓을 한 거야? 이 친구야. 목소리가 떨렸다. 나는 그냥 포기하려고 했는데
이제 지쳤다 싶었는데 눈물이 흘렀다. 그놈이 굴뚝에 올라가는 바람에 나도 포기하면 안 되겠다 싶었잖아. 이 미련한 놈아. 아내가 연길의 손을 잡았다. 그로부터 열흘 뒤 강철수는 병원으로 연길을 찾아갔다. 손에 귤 한 봉지를 들고 입원복 차림의 연길이 침대에 기대어 앉아 있었다. 둘은 한참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강철수가 귤 한 개를 까서 연길에게 건넸다. 연길이 받아 먹었다. 맛있냐? 응. 그래. 짧은 대화였다. 그러나 그 짧음 속에 30년이 들어 있었다. 2달 후, 박연길은 직업성 폐질환으로 산재 인정을 받았다. 치료비가 지급됐다. 요양급여 절차가 시작됐다. 모든 것이 더뎠지만 방향은 달라졌다. 연길의 아내가 전화로 강철수에게 알렸다. 강철수는 전화를 끊고 마당으로 나갔다. 봄이었다. 텃밭에 상추 모종을 심으려고 흙을 파뒀던 날이었다. 그는 쪼그려 앉아 흙을 손으로 집었다. 차갑고 촉촉한 흙이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이미숙이 마당으로 나와서 봤다. 남편이 흙을 손에 쥐고 앉아 있었다. 뒷모습이 보였다. 그녀는 들어가지 않았다. 그냥 남편 옆에 와서 함께 쪼그려 앉았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봄 햇살이 따뜻했다. 봄이 완전히 왔다. 공장 굴뚝은 그날 이후로도 그 자리에 그대로 서 있었다. 현수막은 다음 날 아침에 누군가 걷어갔다. 녹슨 사다리도 그대로였다. 페인트가 벗겨진 오래된 벽돌도 그대로였다. 겉으로 보면 아무것도 달라지지 않은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달라진 것은 있었다. 강철수가 굴뚝에 올라간 날의 영상과 사진들이 인터넷에 남았다. 현수막 사진이 공유됐던 흔적들이 남았다. 그리고 그것을 본 사람들의 마음속에 무언가가 남았다. 비슷한 상황에 처해 있던 어느 공장의 노동자가 그 사진을 보고 산재 신청을 다시 시작했다고 했다. 이미 포기했던 서류를 꺼냈다고 했다. 강철수는 그 이야기를 나중에 전해 들었다. 자기가 한 일이 그런 방향으로 이어졌다는 걸 알고 멍하니 있었다. 내가 한 게 뭐 있다고. 그가 중얼거렸을 때 이미숙이 옆에서 말했다. 있잖아요. 당신이. 강철수와 연길은 그해 여름 연길의 병이 조금 나아진 틈을 타 가까운 바다를 다녀왔다. 연길의 아내 이미숙 그리고 네 사람이 함께였다. 연길은 모처럼 바다 바람을 맞으며 기침이 줄었다. 밥도 조금 더 먹었다. 저녁에 야외 테이블에서 먹은 생선구이가 맛있었다고. 연길은 두고두고 이야기했다. 강민주는 그해 가을 아버지와 처음으로 둘이서 술을 마셨다. 동네 작은 막걸리 집이었다. 두 사람 다 말을 잘하지 않는 편이었다. 오래 침묵하다가 민준이 먼저 말했다. 아버지, 예전에 작업복 냄새 싫다고 했던 거 기억해요? 강철수는 기억하지 못했다. 내가 그랬냐? 제가 그랬어요. 아버지 냄새 싫다고. 그래. 짧은 침묵. 이제는요? 강철수는 막걸리 잔을 들다가 아들을 봤다. 그리고 씩 웃었다. 요즘은 어때? 민준도 웃었다. 좋아요. 둘이서 잔을 부딪혔다. 그것으로 충분했다. 강철수는 그날 이후로 가끔 공장 굴뚝이 있는 방향을 바라봤다. 집에서는 보이지 않았다. 보이지 않아도 알 수 있었다. 그게 거기 있다는 걸. 30년을 일한 곳이었다. 페인트 냄새와 분진과 바람을 함께 맞은 곳이었다. 친구와 도시락을 나눠 먹던 곳이었다. 해고 통보를 받던 곳이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굴뚝 위에 올라 친구의 이름을 불렀던 곳이었다. 나쁜 곳이라고 할 수 없었다. 그렇다고 좋은 곳이라고 할 수도 없었다. 그냥 자신의 삶이 지나간 곳이었다. 강철수는 생각했다. 사람이 삶을 살아가면서 특별한 이유 없이 대단한 일을 하는 경우는 드물다.
돈 때문이 아니어도, 이름 때문이 아니어도, 오직 누군가를 위해서라면 예순이 넘은 몸으로도 40m를 오를 수 있다. 그것이 그가 굴뚝 위에서 배운 것이었다. 봄바람이 불었다. 강철수는 텃밭의 상추를 들여다봤다. 파릇파릇하게 올라오고 있었다. 잘 자라고 있었다. 그는 물뿌리개를 들었다. 천천히 한 줄씩 물을 줬다. 살아있는 것들에게 물을 주는 일. 그것으로 오늘도 충분했다.